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하고요. 책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4050 책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50 세대의 책 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포럼 행사가 있고요. 오늘 첫 번째 문을 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2023년 4050 체계 추진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안찬수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찬수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로 생중계 되는데 또 시청하시고 실시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또 이 포럼을 함께 하실 우리 시민들 반갑습니다.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의 해를 지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1993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책의 해를 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네스코가 1970년대 세계 책의 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부터 연령층별로 2020년은 청소년 체계를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60 더하기 세대, 또 작년에는 청년, 또 올해는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를 대상으로 책과 더 가깝게 만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서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 자료집에 제일 하단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조금 소개해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단체가 대한출판문화협회, 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인문사회학 출판인협의회,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 책가 사회연구소,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과장님도 오셨지만은 우리나라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회로 우리 장훈수 선생님, 또 각금주 교수님, 조병현 교수님, 박영숙 관장님, 천정환 교수님, 동네 사회학자 조영건 선생님, 또 이지상 작가님, 이렇게 오늘 토론과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책과 관련된 여러 담론이 있습니다. 담론, 이야기, 논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연령별로 이 책의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0 더하기 세대 할 때 우리가 알게 된 게 65세 이상 인구의 8분 중에 1명이 인지장애거나 치매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외 연구를 보니까 책 읽기가 그 치매나 인지장애를 예방하거나 지연시켜준다. 그래서 실제로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죠. 거기 치매센터하고도 같이 우리가 도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고 그랬습니다. 또 집에 잘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로, 우리 코로나 시대인데 전화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405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제 최근에는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4050 세대는 낀 세대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인구적으로는 30%가 넘더라고요. 32.6%. 상당한 많은 인구지만 어떻게 보면 책 읽기와 출판과 독서와 도서관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깊이 고민을 안 해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 총론의 담론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그 주제 발표 맡아주신 선생님들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금 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에 물꼬를 터서 우리 사회를 잘 견디고 계신 집안으로 보면 살림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흔히 그냥 자기 자식이나 또 친구나 이런데 한번 나를 돌아보고 새로 꿈을 찾고 하는 그래서 올해 캠페인 할 때 저희가 슬로건 그 모토를 뭐로 할 건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신 꿈에 더 가까이 가자 하는 식으로 표를 정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자리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고요. 토론하시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우리 추진단 함께 하시는 오늘 단체 오전에 저희가 또 회의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하면 되겠죠?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찬수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은 장은수 선생님이십니다. 그 민음사 대표를 역임하셨고 문학평론가, 출판평론가로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이신 장은수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장은수입니다. 오늘 그 4050 체계 포럼 주제는 4050 세대의 책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왜 정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4050 세대가 사실 그 경험은 많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 경험을 활용할 세대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한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성과 감성의 저는 꾸준한 공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4050 세대는 책 읽기를 멈추는 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서율이 가장 급격히 하락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독서를 불태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고요. 오늘 그 세 분 발표자 선생님 모시고 일단 주제 발표 20분씩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천정환 선생님, 조영건 선생님, 이지성 선생님 모시고 토론을 각 한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맡아주실 선생님은요, 한양대 국어교육과의 조병영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터러시 문해력 전문가이시고요. 특히 이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책 읽기,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적 읽기, 화면 읽기 내지는 디지털 읽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특히 사회를 지도하는 이 40, 50대 리더층일수록 더더욱 디지털에서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병현 선생님께서 오늘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조병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조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밖에 엄청 따뜻하고 좋아요. 아침은 좀 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 자리에 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4050 낀 세대고요. 대한민국 30% 중에 한 명이고 지식과 감성의 공급이 꾸준히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이며 사춘기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50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합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 문해력이 이제 저한테 주신 주제였기 때문에 중장년의 문해력 어떻게 키울까? 그다음 디지털 시대 리트러시에 새롭게 읽는 인간 간단하게만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글을 읽는다는 행위는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행위예요. 원래 사람은 글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글을 읽는 걸 배우고 쓰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면서 사실 가장 인간적인 행위가 되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급적 즐기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읽는다는 것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디지털 시대 문해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글 읽기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읽는 인간이 되는 독서법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학술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이 송출이 된다 그래서 조금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읽는다는 것이 이제 이게 그 모든 생명체는 유전체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데 생존 행동 정보가 있어요. 이 모든 생명체, 아메바나 인간이나 침팬지나 돌고래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가지 행동을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하죠. 위험을 회피하고 두 번째는 먹이를 획득하고 세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고 네 번째는 개체를 번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책을 읽는 거는 사실 이 생존 행동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인데 책을 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이러한 그 생존 행동과 다르게 그것은 가장 의식적인 인간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건 단지 생김새뿐만 아니라 자기가 글을 읽는 법, 자기가 생각하는 법, 자기가 질문하는 법, 자기가 분석하는 법,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법 이런 것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를 그릴 수 있으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감정이입 또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어티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단지 배운 것 자체만을 소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배우는 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진화하는 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the ability to learn 이렇게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핵심이 배우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식성이라는 겁니다. 읽기만큼 독서만큼 책을 읽는 것, 정보를 취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의식적인 행위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낫고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의식적인 행위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게 바로 독서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단어를 읽을 때에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순서와 부위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글자를 읽게 되면은 안구로 글자의 형태를 받아들여서 홍채에 맺혀서 그게 우리 뒤쪽의 뇌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좌뇌를 돌아가고 뇌 전체를 쓰면서 소리랑 묶이고 의미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들을 이제 글을 읽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뇌과학 하면서. 근데 글 읽는 게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뇌라는 게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글자를 읽게 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저 뒷부분은 원래 글자를 읽는 부분이 아니라 물체를 지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체를 지각하는 부분인데 형태를 지각하는 부분인데 그게 글자라는 형태를 보면서 글자라는 형태를 읽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우리 뇌의 활동, 그냥 주어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발달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의 일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석탄이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젠 제법 뜨겁게 불이 타오른다. 그렇다고 해도 난로가에서나 따뜻하지 기계실 전체의 온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네 사람은 모두 장갑을 벗고 난로에 불을 쬐고 있다. 일부입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같습니까? 기계실은 아직 춥다. 그렇죠? 기계실은 아직 춥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계실은 아직 춥다. 이 지금 문장과 글을 읽고서 기계실이 아직 춥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글을 보면은 기계실도 없고, 기계실은 있죠. 근데 춥다란 말이 없어요. 아직이란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글만으로는 사실 기계실은 아직 춥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글을 읽는 행위가 글로 쓰여진 정보를 그냥 취하는 행위라면은 우리는 기계실은 아직 춥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글에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계실이 아직 춥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난로가 어떻게 따뜻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방 안에 히팅이 돌아가면은 순식간에 그 방 전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실이 아직 춥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 문장을 읽은 다음에 난로에 대한 경험, 우리의 사전 경험과 배경 지식이 뭉쳐져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과정은 매우 의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글에 있는 정보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실 매우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이런 것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를 뇌에서 지각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글의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과 경험들을 묶어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전부 다 읽기냐.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흔히 요즘에 신문을 보면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 4050 세대는 특히 이런 거에 좀 약하죠.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나오면은 특히 약합니다. 돈 문제 상당히 깊이 관련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이게 광고성 기사인데 또는 기사성 광고인데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정보를 취하고 그게 뭐구나 라고 끝나는 것으로 글 읽기가 끝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신문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 기사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 글을 읽는 그 시점에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완전히 소비자로 생각하는 거죠. 사용자, 투자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독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글자를 지각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전체적인 맥락, 의도 그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까지 확인해보는 작업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터러시를 문해력 또는 리터러시 글을 읽고 쓴다라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호를 읽고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도로에 표지판이 없고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없고 화살표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학교에서 집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는 도로에 기호 즉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도 이 사인이라는 게 즉 문자라는 사인, 이미지라는 사인, 그래퍼라는 사인 이런 사인들이 없으면 글을 읽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죠. 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기호가 담고 있는 정보를 취하고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을 엮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도와 세상, 맥락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이 좀 어때야 될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읽기가 뭐냐? What is reading 했더니 이렇게 영어로 세 단락을 써줬는데 이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유창성, 그 다음에 내용은 어느 박사과정 학생들 못지않게 잘 쓴 내용이에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챗 GPT 관련된 또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엄청 거짓말쟁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거짓말쟁이거든요. 제가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 썼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읽고 써야 되는가 이런 질문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읽고 쓰는 세상이에요. 기계가 텍스트를 만들어낸 세상에 인간이 인간답게 읽고 쓸 수 있는 행위는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래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죠. 챗GPT가 아마 저 그래프를 저는 못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가. 자, 이 정보는 지난 대선 때 돌아다닌 허위 정보입니다. 제가 이걸 약간 각색했는데, 저 보면은 빨간 선, 파란 선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와 저 퍼센티지가 얘기하는 숫자 정보와 그다음에 대역전의 시작이라는 글자 정보와 그래프, 선, 공간이라는 정보가 하나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보냐? 허위 정보입니다. 자, 이런 허위 정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두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잘 분석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믿을 만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한 350명 성인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문제 1번에서 맞춘 사람, 답을 맞춘 사람, 이거는 뭐 허위 저기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틀렸다라고 맞춘 사람이 전체 그 350명 중에 90명이었어요. 여기 전체 350명 중에 90명,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저거를 분석할 수 있는, 실제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답을 맞춘 사람이 350명 중에 90명이었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래서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랬잖아요. 그럼 적어도 정확하게 분석한 90명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보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 중에 그걸 믿을 수 없다, 분석하고 믿을 수 없다라까지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2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점에서 정보가 이상해,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350명 중에 22명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성인들이 4050 세대인지 2030 세대든지 상관없이 성인들이 이 글을 읽지 못한다, 그 그래프를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킬, 어빌리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부족한 건 attention이에요. 주의 집중. 그리고 그것은 그 주의가 부족하다라는 건 의식성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대하고 글을 읽을 때 의식적인 방식으로 글을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 문해력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난 문해력이 좋아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고, 난 문해력이 좀 별로야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난 문해력이 좋아, 근데 실제로는 엉망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잘 읽을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건 뭐 그냥 쉽지, 뭐 대충 읽으면 아는데, 뭐 요 책 이런 정도로 보면 간단한데 이해될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제 생각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주의의 부족이고, 주의는 의식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틀린 믿음, 뭐 틀린 것들을 많이 믿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아까 의식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의식성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런 가짜 정보나 이렇게 현용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출처가 그럴 듯하다든가, 디자인이 그럴 듯하든가, 내가 실제 그런 상황에 있다든가, 아까 그 정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특정 빨간 후보를 지지하는데 빨간 후보가 떨어지니까 막 흥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개인이 매우 어떤 짧은 순간순간의 글을 읽는 행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읽고 그냥 덮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실 대중의 문해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사회의 문해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어느 시점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할 때 발휘가 됩니다. 발휘가 안 되거나,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리면, 아주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좀 분명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4050 세대 막 글을 읽으라 그러니까 뭐 교양서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뭘 또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읽을 때 주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책을, 이 글을 왜 읽는가, 뭐 때문에 읽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 내가 읽는 속도도 달라지고 내가 주의 집중하는 부분도 달라지고, 그렇죠?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더 빨리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읽는 효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지식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뭘 배웠지, 시간 낭비인가, 나는 좀 책 못 읽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경험할 어떤 방법들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나 책을 읽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읽고 난 다음에 같은 질문을 갖고 한 번 더 점검해보면 반드시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뀐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른들이니까 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바뀐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좌절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글을 읽기 전이나 읽기 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좀 쓸모를 좀 궁리하는 게 좋은데, 글을 읽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읽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읽을 때 그냥 후훌 넘길 수 있는 책들은 그렇게 넘기면 되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글을 읽을 때 거의 이 연필이나 펜을 손에 쥐고 읽는데, 저는 항상 바지 주머니에 펜이 있거든요. 뭐 지하철에서 읽을 때도 갖고 다니는데, 기억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밑줄 쳐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책을 쓸모가 생겨요. 이야기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 쓸모가 생기는데, 하다못해 친구한테 자랑을 할 때도 쓸모가 생기는데,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게 기억이 안 나죠. 문자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기억을 돕기 위한 겁니다. 기억.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쓰기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인지가 확장된 거예요. 그 다음 확장된 게 디지털이고, 그러니까 그 문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효용을 충분히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휘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게 5줄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한 줄에 모르는 단어 2개 이상이면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나온 책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건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말들이 질비한 책들을 읽고 그걸 못 읽고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좀 책을 읽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좋고, 혹여 모르는 말이 나오다 하더라도 그 말들이 어느 시점에 중복돼서 나오는가 이런 거 체크해보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말들과 좀 연결해서 알아보려는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뭐 공문서든 안내서든 책이든 뭐든 간에 딱 읽고 밥맛이 떨어지죠. 식욕이 떨어지죠. 못하겠다. 그리고 집어 던지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박사과정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공부를 많이 해라. 책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으면 사실은 문해력은 좋아집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 거의 나와 있어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독서량과 문해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4050 세대가 그 5060 세대가 6070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보면은 좋으면 막 퍼뜨려요. 그거를 또 이렇게 놔주질 않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자, 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디지털 시대가 독자가 글을 읽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산하는 사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능동적 독자의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 4050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거. 그러나 그게 조금 심해서 약간 꼰대처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글을 읽거나 뭐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고 이럴 때 정말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050 세대가 이제 학부모나 교육자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타인을 가르치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이제 나이대가 되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읽는 모습들을, 좋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질문들 상당히 좀 교육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제 책 일부인데요. 정보를 취하는 것, 정답을 찾는 것이 문해력이라면 인간의 문해력은 이미 기계의 문해력에 비할 수 없이 약해졌습니다. 전문어를 익히고 문서들을 다루 일처리를 하는 것이 문해력이 가진 쓸모의 전부라면 직장인의 문해력은 불투명하다. 특별히 4050 세대. 문해력을 글자와 단어를 읽고 문장을 기억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기계를 능가할 수 있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지만 문해력이 글 정보나 글 정보와 나의 세상 지식을 통합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이자 이러한 일련의 지적 정서적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성찰의 태도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기계가 인간을 압도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칼 세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읽으면서 칼 세건이 이제 이게 우주 탐험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주 탐험을 하면서 those explorations 우주 탐험이에요. required skepticism and imagination both. 그러니까 skepticism 회의죠, 회의, 의심, 질문 이런 겁니다. 회의와 상상 모두를 요구한다. Imagination will often carry us towards never war.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건 사실 아무데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but without 그거 없이 우리는 아무 곳도 역시 갈 수가 없다. Skepticism enables us to distinguish fancy from fact. 의심, 회의라는 것은 우리를 사실로부터 환상으로부터 사실을 구별하게 도와준다. To test our speculation, 우리의 사유 과정들을 검증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 아까 이제 우리 곽군 교수님께서 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상상만 하기에는 사실 조금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의심하고 질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성이 불러일으키는 질문과 상상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독자. 특히 4050 세대 우리 사회 중추로 그런 좋은 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역시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회의적으로 접근하고 정보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어떤 좋은 독서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발표를 맡아주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료집에 좀 그 단체 이름이 틀려서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관입니다. 그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숙 관장님께서 중장년의 독서 단절 뛰어넘기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 박영숙입니다. 네. 와, 제가 먼저 주신 자료 보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앞에 두 분의 발표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줄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중년에 대해서도 또 읽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좀 실제 아까 실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지금부터는 약간 전략 회의처럼 어떻게 정말 좀 책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책을 만나게 될지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주병현 교수님 챗 GPT하고 얘기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가정의 문제, 뭐 가족들과의 문제, 직장,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때문에 그 여유가 없어서 독서가 어렵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안정되고 여유가 생겨서 더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학습이 덜 되었군. 그래서 뭐 오늘 포럼 그리고 4050 책의 해를 마친 뒤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다시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책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지난 도서관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가 그 호모, 그러니까 그 호모라는 사람 속 중에서 나머지 종은 다 전멸했는데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비결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들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인지혁명은 이제 아까 앞에 두 교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소통하고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뒷담화 이론. 그래서 누구랑 짝짓기를 할지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굴 리더로 세울지 이런 뒷담화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무리를 이룰 수 있었고 게다가 허구, 신화라든가 뭐 종교, 민족, 인권 다 가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허구에 대한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정복이라든가 파괴 이런 것 말고 정말 모든 생명들이 함께 그렇게 꼭 정복해서 생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이름답게 지혜를 가진 생각하는 존재로서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라서 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읽기 이 두 가지 말로 주제를 딱 주셨는데 듣자마자 떠올랐던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훈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인데요. 글씨가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 밑동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의 대부분은 생명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 동심원의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아 무기물로 변해 있고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중심부는 무위와 정막의 나라인데 이 무위와 이 무위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한 수직으로 버텨준다.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다. 무위는 존재의 뼈대이다. 우리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그 다음 글씨가 완성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울림을 남기는 글귀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책을 썼을 때가 그 작가가 딱 50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때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문득 만난 그 나무 그루터기의 나이테를 통해서도 우리 세대 간의 어떤 역할, 전승 이런 통찰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때문에 이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쿄 게이자이 대학 교수시죠, 서경식 선생님의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오래된 책입니다. 이분의 책이 한글로 우리 말로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게 저 책이었고, 저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소년의 눈물하고 디아스포라 기행 같은 게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20대에 막 대학생 때 그 제일동포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그 두 형이 한국으로 이제 그 부모의 고향이죠. 유학을 왔다가 정치범으로 이제 투옥이 되고, 이제 부모님이 막 그 아들을 구하려고 쫓아다니시다가 두 분이 그 차례차례 돌아가시고 하나 남은 그 누이와 함께 그냥 여행을 떠났는데요. 정말 뭐 노래 가사에서 귀에 박혔던 도시 이름, 어떤 책의 제목에서 떠올린 그런 도시들을 찾아갔다가 뭐 미술관을 찾아가려고 자료를 보고 이랬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이런 그림들을 만납니다. 상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 특히 저 그림에 저 그림에 꽂혀서 저 뒤에도 몇 해에 한 번씩 뭐 인권단체를 찾아가서 형들의 석방을 위해서 뭐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여행길에 자꾸 여러 박물관을 찾아가는데, 아마 저런 그림이 그냥 우리가 누가 봐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그 막 50일, 60일씩 단식을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형의 사망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뭐 그런 상태에서 저런 작품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 책에 쓴 것처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행길에 무심코 들른 미술관이나 성당에서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은 것처럼 발길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 한 장의 그림, 한 덩어리 조각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마력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돌이켜보건대 나의 서양 미술 순례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그런 가족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40년, 50년의 그 세월을 살아온 우리 삶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글을 읽고 아까 말씀해 두신 그런 리터러시를 갖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장에 저 그림에 좀 전에 읽어드린 글이 있어요. 그 살가죽을 막 벗겨내는 그런 기원전이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재판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건 그림이나 나이테를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책도 그저 그냥 종이의 문자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곽금주 교수님께서도 이제 중년의 이제 특징 같은 거를 아주 잘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도서관의 이웃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한 게 그 스펜젠의 외로움의 철학의 한 구절 같아요. 외로움은 이제 결핍이고, 그래서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는 상태인데, 고독은 아주 다양한 것에 열려 있는 상태. 그래서 고독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있다. 그래서 그 바우만의 그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책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놓쳐버렸을 때 우리가 당신이 무엇을 박탈당했고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을 잃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가 아마 저 4050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런 시간을 통해서 때론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겠죠. 저 사진은 저희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탐색하시겠습니까? 라는 조금 긴 제목으로 책들을 가지고 지역의 호숫가에 나가서 컬렉션 버스킹을 했던 행사 사진인데요. 그 디자이너로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청소 일을 하면서 책을 쓰는 작가 김혜지 님을 모셔서 이제 토크도 하고 저런 경로를 이탈하는데 어떤 용기가 되거나 어떤 영감을 줄 책들을 쭉 전시해 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 때에야 이름으로써 비로소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 리베카 솔릿의 책 중에 아이의 길 읽기 안내서도 있습니다.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제가 더 멀리 나아가려는 당신을 위한 지도들입니다. 또 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도 꽤 많이 읽히고 또 논의가 됐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적 사고 공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즉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다른 책들 또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읽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비로소 몰입해서 그 텍스트와 그 안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나에게 와서 두드리는 무언가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몰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도서관적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도서관적 시간이라는 표현은 앞서 우리가 만났던 서경식 교수가 대학 도서관 관장을 잠깐 하시면서 이제 뭐 한국의 신문에 칼럼을 쓰셨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간단히 답을 얻을 수 없는 깊은 질문, 인간에 관한 질문은 대체로 그렇다. 근데 그런 질문에 침잠하면서 끝없는 문답에 몰두한다. 그 사고 과정 자체가 풍요와 기쁨에 차 있는데 그것을 도서관적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 그 주제에서 독서 단절을 넘어설 방법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도서관이요. 사실은 책이나 도서관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께 드리는 제안이기도 하고요. 또 책과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도서관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책이 말을 걸 수 있도록 할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 생각한 건 뭔가 이렇게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무디어주기 쉬운 것 또는 아예 관심도 갖지 못했던 그런 것에 말을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십진분류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질문들로 책을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철학, 뭐 기술과학, 뭐 형이상학, 뭐 산업공학 일반 이런 식의 그 쌓인물이 붙어있는 책꽂이보다는 이런 나이 듦에 관하여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가 이런 제목들이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목록들을 보면 이 안에 철학책, 사회과학책, 기술과학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문학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림책, 만화, 논문, 영화, 영상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아빠도 처음이란다.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었는데 그냥 아이를 태워다 주러 도서관에 왔었는데 이 제목 때문에 꽂혀서 책을
한 권 빌려갔다가 도서관에 오게 됐다는 분도 있고요. 방탄현상의 사회학 저 컬렉션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아미가 몇 명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 뭐 엄마와 딸 사이, 번아웃, 소진과 버팀 사이, 데이트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다. 이런 게 다 컬렉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십진 분류를 꼭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변주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물음표 아래 이런 주제로 엮인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책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아닌 무언가들을 꽂아 놓을 수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련된 주제의 신문 스크랩, 논문, 그리고 관련 법령, 조례 같은 것들을 같이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내 삶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책들을 보게 되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무지개 깃발 같은 것도 저희는 똑같이 바코드를 붙여서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꼭 책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지만 다른 매체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독 모임. 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책 읽는 모임을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라고요. 저 영국 해협의 그 채널 제도에 있는 섬인데요. 이 건지 섬 사람들이 그 나치 독일군이 점령을 해 있는 동안 돼지를 다 가져가 버렸대요. 이 섬에서 돼지를 많이 쳤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군인들 먹인다고 그래서 감자를 키우라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살짝 돼지를 빼돌렸다가 몰래 비밀 파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흥겨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들키는 거죠. 그래서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우리가 사실 좀 문학회인데 건지선 문학회인데 너무너무 그 책을 읽다가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그 통금 순찰을 하던 사람이 이제 보내주는 그러면서 그냥 졸지에 어쩌다 문학회가 생겼는데 바로 그 모임 때문에 그 엄혹한 시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인간답게 존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든 독서회를 막 많이 했으면 했는데 문턱이 높아서 독서회의 문턱을 낮춰보자. 근데 문턱이 높은 이유가 첫째, 책을 읽고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제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책을 한 권 정해서 뭐 화요일 7시 뭐 2층에서 뭐 읽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면 온 사람들이 그냥 첫 페이지부터 돌아가며 몇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한 권을 읽을 때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년 반 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특히 벽돌 책들을 골랐습니다. 아시죠? 벽돌 책들.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이 과학책 뭐 종회기원도 읽었어요, 저희. 그리고 뭐 거대한 전환도 읽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든 경제든 뭐 심지어 저기 서양미술사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도 있죠. 분야와 상관없이 저걸 쭉 같이 읽고 났을 때 그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리터러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저런 것도 좀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느질을 하면서 낭독하는 모임도 있고 그리고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낭독을 하는 모임도 있고 그림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단체 자원 활동을 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꼭 시간을 할애해서 그림책을 한 권 읽어드리기도 하고 직접 골라와서 서로 읽어주시자는 것도 합니다. 그렇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로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그림책을 하나씩 선물하곤 하는데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러면서도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영화를 함께 볼 때도 그 주제에 관련된 컬렉션들을 두면 언제나 예외 없이
대부분 많이들 빌려가시죠. 그리고 이런 시도도 합니다. 그 큰 행사들, 시민 단체나 기관의 행사 때, 그러니까 내빈 인사, 뭐 내빈 소개나 인사를 할 만한 순간에 그냥 화면에 무대에 그림책을 띄우면서 읽어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날마다 폐지를 가지러 오시는 분도 있고, 날마다 책 뭐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님, 또 때로는 공사를 하러 오는 분들, 모든 도서관에 전기 점검 기사님이나 뭐 정수기 코디네이터 분들은 다 도서관 회원이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철역에도 저렇게 컬렉션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졸업 후에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저기서 보고 도서관에 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게 조금 더 실제 활동하고 연결이 되길 바라면서 지식이 동사가 되는 시간들을 꾸려보자. 그래서 뭐 바느질을 하고 요리도 하고 목공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빚는 메이커들도 있는데요. 그 직접 빚은 술로 하는 낮술 낭독회가 저희 낭독 모임 중에 출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주제로 이렇게 읽는 데스카페 낭독 모임에서는 장례식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삶과 연결된 그런 읽기,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눌 사람들과 읽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좀 걱정하는 독서 단절에서 다시 책을 찾게 되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서 힘을 갖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만 마치고 또 토론하는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혜섭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4050 그 책과 다시 만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도서관과 만나서 도서관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발표 선생님들께서 좀 빠르고 짧게 강렬하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정환 그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모셔서 토론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정환입니다. 예, 문화사와 지성사, 독서사, 뭐 기타 등등을 연구하고 또 저도 학교에서 인문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책을 읽게 만들까를 지도하는 사람인데요. 이 기획 자체를 굉장히 반갑게 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이나 또 이 주최 측의 제안이랄까 또 뭔가 한 말씀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선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것은 왜 4050인가였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이렇게 아까 곽금주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생의 변화가 40대, 50대가 아니라 50대, 60대로 이렇게 묶어지던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슬램덩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개봉돼 가지고 그 제가 SNS에 보니까 40대들이 막 이걸 울면서 왔다.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봤더니 전혀 공감되는 바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대들도 라떼는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이번에 개봉된 그 슬램덩크 영화는 다른 시리즈에 비하면 내용이 좀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라떼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 자신이 50대 되고 보니까 또 50대 주변의 중년 남성들을 보니까
뭐 시력, 체력, 집중력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매우 매우 취약한 계층이자 사피엔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한국의 50대부터 제가 자살학 연구를 좀 하지만 얼마나 갑자기 자살률이 50대부터 높아지는지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년 여성들이 어떻게 노화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50대 남성은 정말 취약한 계층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적으로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인데, 4050이라고 묶었지만 또 아까 일반적인 4050 세대의 특징들에 대해 두 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문학자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젠더와 계급 계층별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 들면서 무엇을 읽어왔고 또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주최측에서 분석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 독서 지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좋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까지 뭘 읽어왔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지적 수준과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더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늘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최소한 4050 그리고 이제 교육 경험이나 책의 지평과 관련되면 약 3가지 그룹, 그 2018년에 왜 이순영 교수님이 연구한 비독자 연구 같은 중요한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책을 안 읽는가는 기준으로 해서 3가지 그룹 정도, 그다음 남녀 나누어서 이렇게 한 12개의 그룹이 되는데, 어쨌든 12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세분화한 접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터러시 관련해서 정말 이제 어려운 점이고, 최근에도 이제 뭐 리터러시 관련해서 뭐 저도 MZ 세대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뭐 금일 오후 2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갔더니 이제 금요일 날 다 나와 있고, 뭐 사흘째 되는 사흘하고 날 뭐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리터러시 문제의 작은 부분, 이거나 본질적 리터러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때문에 저 자신이 이 늙어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제 전공도 그런데 제 관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작년에 나의 해방일지가 아니고 아버지 해방일지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걸 좀 읽으면서 약간 놀랐었어요. 그게 제 주변에 있는 이 SNS에 중년들이 열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던데 왜 그럴까 잘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 전공 영역인데도.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 전에 3프로라는 유튜브 채널 아세요? 네, 구독자가 수백만 가까이 되는, 거기서 그 노엄 촘스키 옹께서 그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인류의 멸망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를 50분 동안 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노엄 촘스키 옹은 지금 보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영어를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그 원래 명성에 비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니까 중년 남성들을 위주로 한 이 3프로 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촘스키용에 보내면서 과연 그 촘스키는 사실은 이 세계의 논객들 가운데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현재 세계 정세, 인류세의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년 남성들이 관심을 표명한 걸 봤습니다. 과연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도 변하고 저 자신도 이제 책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점점 이북을 많이 사게 되고, 또 집에 책 놓을 때 공간도 없으니까 이북을 많이 사게 되는데, 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북을 사놓고는 이북을 안 보는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이북을 안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북 중에 왜 이제 듣기 읽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오디오북이든 유튜브든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찍고 계신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어쨌든 중심적인, 그러나 점점 뭔가 좀 멀어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책과 다른 미디어의 선순환 구조랄까? 를 만드는 그밖에 다른 뚜렷한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어쨌든 이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 같은 것도 오디오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영숙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도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이런 강의의 마지막 독서 솔루션으로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조병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이면 독서 모임을 무조건 만드는 것이 자기와 관심이나 느낌이 통하는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가는 것이 네 인생의 보물이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독서법이다는 이야기를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든 아니든 또 다른 어떤 지자체의 문화공간이든 간에 독서 모임을 무조건 많이 만들고 그거를 좀 더 잘 운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할 일이고 안 되면 이제 인문사회과학의 이 박사 과정이나 박사를 받은 분들 중에 이렇게 대학의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과 시민들 독서 모임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크게 세 가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4050 내지는 5060에 이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어왔고 앞으로 무엇을 읽을 것이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디오북이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책과 다른 미디어의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나중에 조병현 선생님께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조영근 선생님이신데요. 이 사회학자시고요. 그리고 서점에서 주로 연구를 계속하시는 서점직이기도 하십니다. 조영근 선생님 모셔가지고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정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왜 저희끼리 공부할 때는 안 웃기세요?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인지 몰랐는데 늘 진지함의 끝판왕이신데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좀 배신감 느끼는데 특히 그 저희 50대 남성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여기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저기 일테면 천정환 선생님 자꾸 또 걸고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독서사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인데 저는 전혀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동네에서 책을 읽는 중년 남성의 입장에서 제 체험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이야기에 제목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제 얘기의 요점을 좀 밝히고 싶어서 일부러 선생님들 세 분의 발표문을 읽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전환, 성찰, 켜켜이 쌓이는 시간들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생각하는 중년의 독서 생활 이렇게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얼마 전 잡지에 동네 사회학자 독서 모임 총무가 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에게서 얻은 통찰을 통해서 그때 썼던 글의 내용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서울 살다가 파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사는. 그리고서는 곧바로 동네 도서관에 가서 회원증을 만들었어요. 그해 여름에 나올 책을 쓰느라고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맨날 동네 도서관 가서 살았어요. 막. 그 당시에 상당히 출판사에서 채찍질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조영근 선생님이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헐, 맞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도서관의 사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저는 파주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사서분께서 당시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책의 출판사 편집장님하고 아는 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편집장님께서 우리 필자분께서 최근에 거기로 이사 가서 맨날 그 도서관 가서 좀 작업을 한다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의 인상착의를 특정하신 후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사서분이 저에게 또 한 번 더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도서관에 독서 모임 있는데 같이 하시죠?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같이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이 곽금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제 인생 중년의 인생 전환기였던 것이죠. 선생님 오늘 발표하실 때는 그 부분을 언급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중년에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발표문의 중간에 있었는데 제 경험 속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년이라는 게 이 경험치가 쌓이고 자기 주관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기존의 자기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선입견, 세계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제게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당시에 사회과학 교양 도서를 읽었어요. 그런 독서 모임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10대 명이 모여서 읽고 토론했는데 대부분 40, 50대 중년이었고 연구자는 없었고 심지어 대학에서 사회과학 전공한 분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명색이 사회과학 연구자란 말이죠. 비전공자들과 동네 도서관에서 동네 독서 모임에서 사회과학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 학회 뭐 수업 이런 거는 룰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동네 독서 모임 가보니까 무규칙 놀이터였어요. 토론이 곧잘 중구난방 샛길로 빠졌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책을 전혀 안 읽고 오는 분들이 드물지 않은 게 아니라 많다는 것. 심지어 그런 분들일수록 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몇 달이 지나면서 저기 그 당시에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우리 당시에 동료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탈퇴를 고민했어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내 입장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오는 건데 근데 그 말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미루면서 한두 달 이렇게 몇 달씩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책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맥락 없는 이야기들의 맥락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공감이 되기도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학계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용어나 주장이 보통 사람들 세상에서는 상식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국민국가 같은 용어들 아니면은 또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시민, 민중, 소수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학계에서는 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설명 안 하면서 그냥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의 독서 모임에서는 새로운 말이고 이야기고 사람들은 학계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듣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비로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말하는 법도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물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서히 동네 사회학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때로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조병영 선생님께서 결론에서 제시한 문해력에 대한 통찰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독서 모임 초기에 제 불만은 전통적인 문해력의 관점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취하고 정답을 찾는 곳으로서의 독서 모임 이런 곳으로 생각했던 거고 저는 주로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제 역할을 포지셔닝을 했던 것이겠죠. 반면 조병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을 글 정보와 나의 세상 지식을 통합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이자 이러한 일련의 지적 정서적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성찰의 태도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제가 독서 모임 속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깨달아간 체험적 과정, 그게 문해력의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선 같은 평등한 동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문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거 밑줄 긋고 외워야지 하고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독서 모임은 주제를 넓혔고 간격도 한 달에서 2주로 심지어 매주로 줄었습니다. 연구 모임들에서도 매주 세미나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너무 빡센 모임이 됐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이 씨앗 중에 하나가 돼서 여러 동호회 활동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삶의 근거지 중 하나인 동네 협동 조합 책방의 기반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이. 그래서 독서 모임이 우리 동네 커뮤니티 활동의 이 씨앗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독서 모임이 몇 년 전에 도서관에서 우리 책방으로 옮겼습니다. 도서관 문 닫는 시간을 늘 넘기다 보니까 직원들분들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구성원도 심지어 20대까지 넓어졌어요. 예, 박영석 관장님 말씀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독서가 단절된 중장년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켜켜이 시간을 쌓았습니다. 지금 저는 뭐 한 9년째 정도 하고 있는데 원래 2009년부터 시작했대요. 이 작은 만남들이 이어가다가 아주 많은 관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영수 관장님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얘기들인데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의도한 사람도 없고 목표 따위를 정한 적도 없이 일어난 우발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책과 독서가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저 우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이게 필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말이 굉장한 위안을 저한테 줍니다. 독서가 틀림없이 뭘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저의 믿음이고요. 저도 독서 공동체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지상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상 선생님은 여행 작가시고 중년 독서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선생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작가 이지상입니다. 사실 저는 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중년 독서라는 책을 써서 이 자리에 이 토론자로 나오게 됐는데, 중년 독서는 제가 그 중년에 겪은 그 불안감, 허망함, 뭐 두려움, 아까 박금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쓴 그 어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좀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거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그 건방지게도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고 30대 초반, 그러니까 88년도 한 8월 달부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한 10년간을 뭐 이제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냥 방랑하고 방황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40대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뭔가 밥벌이도 해야 되고 정체성을 만들자 그래갖고 책을 부지런히 썼습니다. 여행기나 여행 에세이를.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많이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열심히 일하는 제 친구들을 많이 놀렸어요. 얘네들은 개미지 개미. 그리고 나는 배짱이야. 앞으로는 배짱이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난 체도 하고 그랬는데 50이 넘어가고 이제 50단 중반 되면서 제가 이제 회의감이 온 거예요. 아, 나는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정말 막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회의와 불안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뭐 책도 좀 쓰고 뭐 여행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온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허망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저희 부모님 속을 썩은 것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 가족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점점 저한테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과 고통 때문에 한참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 그러고 이제 50대 중반부터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책을 좀 보는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고 그쪽 동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삶의 구조나 그 방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 책상에 있으면은 독서대가 있고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딱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제 목 디스크가 있어갖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책상에다가 그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갖다 놓고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텔레비전은 안 봐요. 텔레비전 안 본 지는 한 10년, 7, 8년 됐는데, 그런데 텔레비전 안 보는 대신 컴퓨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뭐 온갖 게 다 있으니까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책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책을 볼 공간이 또 따로 없는 거예요. 거길 딱 컴퓨터가 차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딱 보면서 이거 뭔가 태도와 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서대를 그 모니터와 컴퓨터 사이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책과 컴퓨터의 결합. 컴퓨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제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그 조백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을 좀 학대를 했어요. 막 접고 뭐 그래서 알라딘 중고서점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고 책을 보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필사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저자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거를 이제 딱 보는데 제 전공이 철학이 아니거든요.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한 페이지를 딱 읽었는데 그게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건데 포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옛날 그리스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런가 봐요. 그냥 말투가 그냥 꼬장꼬장하고 돌리고 뭐 하여튼 꼼꼼하고, 그런데 그거 놀랍게도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는 게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 교수님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왜 못 읽겠다 그러면 또 읽어라, 또 공부해라 그러는데 2번 읽고 3번 읽고 필사하고, 그래서 효과를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가스통 바슐라르가 그 진정한 독서는 2번째 독서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꼭 책을 읽고 나면은 2번째 독서는 중요한 그 요점을 갖고 한 번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정신없이 읽는데 2번째는 여유를 갖고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2번째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의 그 독서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뭐 고구마 줄기 독서법, 제가 스스로 이름 붙인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좋은 책을 이제 우연에 의해서든 제가 찾아서 보든 간에 그걸 딱 보면은 그 안에서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 참고 문헌이라든가 각주나 미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관심 있는 것들을 뽑아내 갖고 나중에 그걸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경계를 가로지르고 뭐 리점적 그 읽기라거나 할까, 그래서 무방향 다방향으로 번지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이 독서 행위가 뭐 100권 뭐 남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그런 게 아니라 다음번에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서 행위가 하나의 지적 모험, 탐험, 여행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은 남들이 다 읽는 책을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저는 책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를 위해서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즐거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왔을 이제 나올 때 그 부탁받은 것이 제 나름대로 체험이라든가 뭐 재원 같은 거 하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뭐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는데 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말 아까 그 박영숙 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서관에서 활동 많이 하잖아요.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적 그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냥 시간 때우러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하러 갈 때면 굉장히 그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도서관이야말로 이 독서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출판사에서 책을 써내도 독서할 줄 모르면은 그 전부 그냥 디지털로 휩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하나의 최후의 보루, 뭐 요람, 어떤 그 허브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되고, 또 제 동네에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이라든가 뭐 구립도서관이라는 거 해서 뭐 한 10개 정도가 반경 1km 안에 있어요. 굉장히 그 이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즘 독서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도서관 오는 재미에 그 학교 온다는 얘기도 한데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3, 40년 전에 뭐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이 맞고 자라고 그냥 뭐 학교라는 거 살벌한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우리 옛날에 만화방에서 즐기는 그 상상력 이런 걸 막 즐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많은 비관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되면 정말 독서할 줄 아는 인간이 되고 그래서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그 도서관 그 관계자들 그리고 뭐 독서 토론가 뭐 독서 그런 그 동아리라든가 사서 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전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 50대 돼가지고 특히 그 질문이나 대답이나 독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데 4시에 맞춰야 돼서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예,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크게 2가지 정도는 나와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제가 그냥 대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런 질문 들어왔거든요. 대학의 인문학 강의나 독서 활동이 지금은 도서관으로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자리 잡지 못한 분들 또한 도서관에서 강의하고 모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대학이 인문학이 전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슬픈 일이고 그리고 저는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도서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시민사회가 만나서 온갖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학에서 인문학이 활성화되든 안 되든 이거는 계속 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천정환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이건 좀 최근에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조병현 선생님 모시고 한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이야기 듣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미디어하고 책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 읽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좋을 것인가? 너무 관심 있는 질문이죠. 전문가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언뜻 이제 주신 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책과 미디어의 이분법은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책을 우리가 좀 미디어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이제 사실은 절대 우월적 지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 저기서 책이 어떤 절대 유일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위치와 지위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미디어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개념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책도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는 A와 B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와 저자 연결하고 생산자와 뭘 연결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책이 갖는 어떤 미디어로서의 기능, 즉 미디에이션, 뭔가를 매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기호적 특성들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책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의 어떤 새로운 기호책에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조금 열린 방식으로 조금 새롭게 좀 개념화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 이제 리미디에이션입니다. 재개념화, 재매개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랑 유튜브를 갖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TV에 대한 미디어로 유튜브가 나온 거거든요. TV가 일방향적이고 그렇죠? 뭔가 좀 전통적이고 그러면 유튜브라는 게 개인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굉장히 융통성 있고 맥락성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나온 이후에 TV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TV가 어떻게 됐는가? 유튜브처럼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TV가 리미디에이션, 미디어가 재매개화되는 거, 다시 미디어의 현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책도 지금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책이 갖고 있는 미디어의 전통적인 특성, 이게 물성이 갖고 있는 종이책이 갖고 있는 물성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바뀌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책이 갖고 있는 미디어의 특성들을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리미디에이션의 개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건 이제 트랜스미디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적 매개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와 사이에 의미를 전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책을 뭐 북트레일러로 바꾼다든가, 그렇죠? 영화를 뭐 음악으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뉴스를 뭐 카툰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를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는 활동은 매우 창의적이고 매우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비판적인 어떤 그런 사유를 요구하는 행위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실제로 뭐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4050 세대가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런 그 미디어와 미디어의 어떤 연결, 그러니까 그것이 단독으로 끊어진 미디어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바뀌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나 기호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든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출판이나 또는 저희 학계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집자한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책을 미디어로 바꾸고, 예, 다시 리미디에이션하고 트랜스미디에이션하고 이게 전부 편집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독서 내지는 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40, 50, 4050 세대가 미래에 앞으로 저희 절반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앞으로 50년이나 지금 산 만큼 더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해서 새로 공부해도 다시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